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주식시장도 지금 혼조세로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고, 이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늦게 한 밤 정도에 이제 실적들이 하나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이제 전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됐든 암호화폐 장세도 자금 순환이 어떻게 되나, 긍정적이게 되나 부정적이게 되나 분명히 방향성 타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현재 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 지수라든가 뭐 오일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어떤 그 시그널 자체는 없거든요. 현재 이제 지표상에 나와 있는 건. 근데 가장 이제 돋보이는 거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 뭐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골드, 실버 투자 동시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전면 배제해서 이제 뭐 암호자산만 추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밤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금 가격이 171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생각외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주식시장은 깨지는 상태에서 디커플링 상태로 이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것도 이제 향후 계속해서 뭐 180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분명히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상승 채널이 있는데 상승 채널 상단부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1720달러? 1719달러? 이 언저리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것도 지켜보시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사실은 암호화폐 추종하시는 분들이 많은 암호화폐 어떤 그 채널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2011년도에는 비트코인이 1온스의 어떤 그 골드를 살 때 209 BTC가 필요를 했다. 근데 2012년 들어서는 126으로 줄었고, 2013년도에는 1개 필요했고, 2014년에는 4개가 필요했다. 2015년도 4개, 2016년도 2개, 2017년도 0.1개가 필요했다. 이때는 암호화폐가 12월 달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거의 2만 달러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2018년 들어서 0.4개가 필요하다. 근데 2019년 0.21개. 근데 2020년 아직까지 12월까지 아직 가진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2011년서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BTC 개수는 계속 줄어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극단적으로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금 가격보다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변화, 이 추세가 아마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 비트코인 가격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서 갑자기 올라갈지, 갑자기 또 떨어질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6,900달러를 지금 넘지 못하는 상태에 6,800달러? 어저께 6,673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일단 6,900달러를 강하게 못 뚫은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인데, 6,900달러를 만약에 강력하게 뚫고 나서 이 노선을 지지를 한다면 7,150달러, 7,200달러까지 올라가고, 단기적으로는 7,600달러, 7,9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8,000달러대를 강하게 돌파 못한다면 결국엔 지금과 같은 패턴이 있죠.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단타성 위주로 계속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은 지금 장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버티질 못하면 6,800달러에서 강하게 버티질 못한다면 결국엔 6,400달러를 지지선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요 정도 자리가 일단은 아닐까. 그래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실 분들은 만약에 하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물 경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되게 아이러니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 예전에는 이게 패닉셀이 아직 안 끝났다, 바닥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가 본인들 회사의 어떤 의견을 뒤집는 어떤 그거에 관해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이버 뉴스인가? 거기도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 라는 거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뉴스가 이게 페이크냐 아니면 진짜 진실이냐, 이런 거를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 반등이
실적 장세하고 같이 동반해서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적이 오늘 밤부터 나오는 그 실적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실적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율이 만약에 진짜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또한 시장에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똑같이 S&P 500 지수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당연히 암호화폐 장세도 되게 많이 안 좋게 흘러갈 거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사실은 커플링 장세로 계속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왜 암호화폐 장세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거에 관해서 일단 기본적인 논리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고 여기 보이시죠?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체죠. 그리고 벡트라는 거를 만들어냈고, 자, 제가 이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이들이 벡트라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을 왜 만들었냐, 스타벅스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항상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안 오른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거대 생태계를 이들이 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체인 이들이 왜 만들었나, 그걸 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자고 여기다 올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오렌지 주스 엑기스 있죠. 냉동 엑기스가 사실은 지표도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에서 먹는 어떤 그 엔겔 지수하고 에그플레이션하고 이게 직결될 수도 있는데, 보시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2월 달에는 95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3월 달 들어서는 100달러를 서서히 넘어가기 시작해요. 105달러, 116달러, 121달러. 그러면서 4월 달 들어서는 104달러, 109달러, 105달러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갔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가 먹는 어떤 그런 물가들은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지금을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하는 경제학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물가가 하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물건 사려고 보면 예전보다 물가가 아무리 과자 한 봉지라고 하더라도 100원, 200원이라도 아마 다 올라 있는 거를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우유값도 마찬가지. 우유도 뭐 지금 급식이 안 나가서 썩어서 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시려고 그러면 어디지? 이마트에서 되게 싸게 파는 우유 말고 나머지들은 가격이 아마 변동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 근데 어쨌건 물가가 다운되고 경기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하락하는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해결책이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만들면 돼. 통화량을 오히려 중앙은행에서 풀면 돼. 근데 지금은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누누이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는 하강되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침체, 집값도 지금 침체. 사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은 그게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지금 현재 현물경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봤을 때 경기도 상승하고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동시에 올라.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그 통화량을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 경기도 꺾이고 물가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지금은 요런 상태잖아요. 반대로 되는 상태잖아요. 이거는 지금 경제 시스템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18년 말 자료거든요. 이거 2018년 기사에 나온 자료인데, 학계가 꼽은 한국 경제 위기 요인. 그러니까 학계라니까 뭐 경제학 교수님들, 그런 분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해외에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뭐 통틀어서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예측을 하셨는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었어요. 이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 다 대부분 다 이제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그때서부터 하셨냐면,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으로 비용 증가하며 경제는 위축하고 있다. 근데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죠. 노동계가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회사 어떤 그 그룹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임금 인상해줬다 막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어떤 그 다이어그램을 계속 축소시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리고 유럽식 고실업 함정, 노동시장 경직성이 증가와 경기 위축이
장기 고실업 2자릿수 실업률을 상태 지속할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염병이 돌아서 일자리 인프라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쇠락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사라지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명분을 오히려 거기다 씌웠다고 생각해요. 이때 자료가 나온 게 2019년하고 2020년을 예측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퍼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재정 트릴레마,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부채를 늘려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것이다. 벌써 이런 자료가 그때서부터 학계에서는 계속 이 주장을 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행님, 명분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까? 명분. 네. 경제는 어차피 모든 이제 학계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다시피 한계에 봉착했다. 그리고 전염병을 명분으로 시간 끌기, 미봉책, 양적 완화일 뿐이라는 거죠. 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스템 개혁의 핵심 어떤 그 노선이 되는 건 분명히 CBDC라든가 디지털 달러라든가,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앙정부에서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CBDC, 중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CBDC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결국엔 블록체인에 관해서 제도권 수용하면 결국엔 암호 자산 시장도 결국엔 같이 이렇게 동질화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현물 경제에 관해서 주식시장하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맥락을 이제 현실적인 뉴스를 보시면서 잘 캐치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중공업 시장이 어떻게 되나, 석유산업이 어떻게 되나, 정유산업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보시면 대충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우 선물지수의 어떤 그 모양새가 지금 버블 차트로서 이거를 이제 예측하면 향후에 이게 결국엔 깨져버릴 거다, 이게 결국엔 파괴될 거다, 이런 거에 관한 어떤 예측치가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대량 폐쇄가 지금 이제 폐쇄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락다운이라고 해가지고 폐쇄가 경제활동을 늦추기 때문에 경제가 1분기에 33.5%로 줄어들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여행 및 접객업 부문의 붕괴는 기업 파산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를 위협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곧 20%에 이를 것입니다. 아직 20%까지 가진 않았어요. 한편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대공황에 이르는 모습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 충돌 직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냐면, 여기 보시면 장폴 로드리게라는 사람이 이 분석 차트를 올렸거든요.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랑, 여태까지 모든 주식 패턴은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2017년 말기에 이런 장세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급락세가 있으면서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을 고통 속에 몰아쳤는데,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전 세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런 장세가 작년 말까지 아니면 올해 1월까지 있었다.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한 번 있었고, 이제 2차 파동에 2차 하락세가 접어들기 바로 직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사실은 요 원저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요 꼭지점일 수도 있고 요 원저리일 수도 있고, 요렇게 깊은 하락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관해서 경고성을 날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실질적인 거에 관해서 한 가지 보여드리면 S&P 500인데, 여기도 보시면 2400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단기적으로 25% 정도 다시 상승을 했어요. 회복을 해서 2789, 지금 현재 이 언저리에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보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요렇게 하락세는 곧 도래할 거다라는 어떤 그 경고성 발언을 하는 거죠. 1929년에 세계 대공황, 다우존스 이제 대공황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을 보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로드리게가 그린 그거랑,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다우존스
이쪽 부분 보시면 요 부분이 사실은 지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름 내 아니면 9월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선거가 끝나면서 저는 11월 달 이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이런 하락세의 모습이 도출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암호화폐 장세는 이게 커플링으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가는 과도기적 어떤 이 현상에서 분명히 세력들이 중간에 분명히 시스템 개혁을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미국 실업률이 3.2%에서 24.9%로 상승했으며 실업자 미국인의 수는 160만 명에서 128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3주 만에 이미 1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말을 마치면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 실업률이 대공황에 설정한 25% 기록을 초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실업수당 청구율도 발표가 돼요. 경제 붕괴와 경기 침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기 침체는 경제 쇠퇴기 기간이나 2분기 이상 지속되는 반면 딱 거의 한 2분기 정도 되는 거 6개월 정도. 그리고 경제 붕괴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제 쇠퇴입니다. 1, 4분기 대부분의 세계 경제가 폐쇄되면서 경기 침체는 거의 보장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람마다 이제 견해 뭐 시장을 보는 견해가 틀리긴 하겠지만 이거에 따라서 아마 견해가 되게 많이 갈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경제 붕괴 쪽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저는 뭐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어쨌건 주식시장이 만약에 쇠퇴하거나 만약 거기서 공급이 생기면 분명히 암호자산 시장에 6월달이나 FATF의 어떤 그 권고안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분명히 뭔가 올 여름에는 분명히 파급 효과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모건 스탠리에서 락다운 됐다. 뭐 어떤 그 폐쇄 정책의 어떤 그 타임라인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올려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되게 작게 캡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함축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발표는 뭐냐면 4월 말이 정점이 될 거다. 오늘 제가 아까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그렇게 뉴욕 주지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 사람들 예측치는 4월 말이 정점이 될 거고 5월 초가 정점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6월달, 5월 중순이나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실물 경기가 괜찮게 풀러갈 거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뭐 암호화폐 장세도 완연하게 아마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당분간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12월부터는 2차 파동이 시작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2021년 2월까지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올 겨울에 이 전염병이 다시 2차 파동이 올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건 스탠리 말고도 다른 데도 아마 이런 거에 관해서 경고를 한 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FOMC 멤버도 마찬가지로 연방준비은행의 의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V자 반등 곡선의 어떤 그 회복력은 거의 불가능하다. 여기 보시면 그 의학적인 어떤 그 기적이 없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백신이나 이런 거 뭐 그런 게 없다면이라는 그런 치료제가 없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연한 핵심 단어죠. 네. 근데 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설상 지금 현재 어딘가에 꿍꿍 숨겨져 있어서 비밀로 보관돼 있지만 이거를 꺼내는 거는 결국에는 되게 훗날 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만든 사람들도 결국엔 이 치료제법을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거의 비슷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혼란스러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장세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이나 아니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죠. 이번에 전쟁을 못 일으키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뭐 항상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면 항상 전쟁을 일으켰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이득을 취했는데 지금 전쟁이 만약에 물리적 전쟁이 결국 발생한다면 그거는 결국엔 다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핵폭탄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보편화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양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지금 이런 현상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주택 소유자 저축 위기는 다음 달 모기지 시한폭탄의
트리거가 됩니다. 미국 주택 소유자의 거의 4분의 1이 다음 달에 모기지를 지불할 만큼의 저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주택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주택 소유자의 22%는 다음 달 모기지 상환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저축이 없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6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면서 모기지 연체율이 급상승할 것입니다. 무디스는 역사상 가장 큰 연체 물결을 예측합니다. 2008년까지 살면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또 다른 주택시장 위기에 대한 두려움에 살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바로 거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다음 달 미국 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기지 연체 및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비하십시오 라고 CN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주택 소유자의 22%가 저축만으로 5월 모기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얻은 사람들이 이 돈을 내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클레버 리얼 이스테이트의 새로운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30%가 비상사태에 대한 은행의 $1,000 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률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22%는 다음 달 모기지 상환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 통계 자료를 보시면 비상금 준비를 안 하고 있다, 27%. 그리고 이미 돈을 다 써버렸다. 그리고 한 달 이내는 내가 생활할 수 있다는 사람이 12%.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퍼센테이지를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현금성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야. 미국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한국은 오죽하겠어요. 대출자들이 더 많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모기지 관용 기록 수준. 그래서 이거를 이 돈을 무는 거에 관해서 연체를 인정해준다. 요청을 지연시키거나 중단하는 모기지 상환이 이미 1,900%를 뛰어넘은 상태다. 지난달이에요, 이게. 이번 달이 아니라. 그리고 미국 주택 소유자의 16%는 새로운 케어스법에 따라 이미 지불 지연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족은 최대 180일 동안 관용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6개월이죠. 근데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무디스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미국 주택 소유자의 30%가 여름 내내 만약에 지금과 같은 폐쇄가 계속된다면 모기지 지불을 중단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까지는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중간에 6월달부터나 5월달 중순부터 만약에 해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가서 급여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아마 패닉이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구글 검색 트렌드는 임박한 주택 위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서운 데이터 포인트는 구글 트렌드에서 비롯됩니다. 모기지 지불 불가에 대한 검색 결과가 2008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즉각적인 영향은 이미 지난 주택 위기보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검색률을 보시면 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그래프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만 보셔도. 비트코인 SV 포인트의 SBI 암호화폐 점유율이 15.28%로 상승했다. 그래서 SV를 사야 된다 막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바꾸기를 한다는 거죠. SBI 홀딩스도 마찬가지. SBI 홀딩스가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가 되면서 SV가 이제 탄생이 됐잖아요. BK가 탄생이 된 건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되면서 이제 탄생이 됐었던 거고, 근데 이제 말바꾸기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크레이그 라이트와의 우정으로 유명합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BSV 하드포크를 했을 때 여기 키타오 회장이 이 하드포크에 관해서 비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떠날 거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SV 쪽에 붙어가지고 지분율을 늘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차피 BK나 SV나 똑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드포크 당시에 1대1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전에 이제 정우현 님이라고 아마 제가 항상 간간히 언급해 드리는 어떤 그 분이 있는데, KB은행의 아톰 릭스 랩이라고 해가지고 암호자산 수탁 관리 서비스 하는, 근데 그때 정우현 님이 그때 그랬었거든요. SV 0으로 결국 수렴할 거다, 엄청나게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파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SV 같은 경우. 그래서 앞으로도 올릴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건 뭐 SBI에서 이런 식으로 지분율을 늘릴 정도면 저는 뭐 BK보다는 낫다고 생각 안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뭐 사라질 코인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일본에서 시행되는 암호화폐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SBI 홀딩스는 지난 몇 달 동안 디지털 통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일본에서 등록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곧 규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일본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통과한 두 가지 법률 중 하나인 지불서비스법 및 금융상품 및 교환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시행되면 중소코인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소거래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실적 저조와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4대 거래소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이 없고 시장이 파동이 없으니까 당연히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관망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 4대 거래소 외에 약간 중소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현상 유지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결국엔 자본력이 딸리고 라이센스를 못 받은 거래소는 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소 코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코인을 팔아서 계속 유지를 했을 텐데 결국 자금력이 딸리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아마 시장이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자들이 주요 피보나치 수준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5,300달러로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 운전수는 저는 이제 그래서 5,300달러까지 진짜 갈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어저께 제가 어떤 사람이 예측한 그 비트코인 그 향후 어떤 가격대가 되게 부정적인 걸 써놓은 게 있었거든요. 3,000불 때 비트맥스 아서웨이스가 3,000달러 때까지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분이 1,000달러 때 밑에까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가만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지금 암호화폐 장세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인간의 본성을 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과연 바보일까요? 차트 고수는 정직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차트대로 그대로 피보나치 대입하고 그대로 파동 분석을 하면 결국엔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5,300 밑에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시장은 항상 딱 그 중간 가격까지만 항상 하락폭이 유지가 됐어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막 2만 달러까지 갈 때 이게 뭐 5만 달러까지 갈 거예요. 막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차트를 못 봐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한 차트 고수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예측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으로 베팅한 사람도 욕심을 버려서 내가 5,300에 살려고 하면 6,000불 대, 5,800대에 내가 구매를 걸어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매도를 2만 불에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목표를 잡았으면 18,000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뒤를 돌아보시면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미니 거래소가 이번 달에 다이하고 체인링크 및 오차들을 거래 지원을 추가할 거다. 자, 여기 유명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체인링크가 있네요. 다이도 여기 있고 스테이블 코인 메이커에서 이제 뽑아낸 새로운 추가 기능은 기존 지원 토큰인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두 가지 코인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는 어차피 체인링크도 뭐 이미 시장에서 벌써 작년 이전부터 벌써 검증되는 거기 때문에 얘기조차 할 필요도 없고 제미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못지않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받은 거래소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추가시키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어쨌건 다 검증이 끝난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테조스 동남아시아 회계 업계의 블록체인 테스트 계약 진행하고 있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STO 코인에 투자하자.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페이먼트가 됐건 STO가 됐건 그게 플랫폼 코인이 됐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테조스 같이
실물 경제 기반의 모델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향후에 시장에서 방향성이 분명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라이센스를 받았냐 안 받았냐도 되게 중요해요. 나는 STO니까 내가 만든 코인은 STO니까 이 코인은 나중에 증권시장에서 엄청나게 군림할 거야.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코인이 실제로 라이센스를 받았나 안 받았나 확인들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테조스는 제가 아는 걸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실물 경제 기반하고 지금 보면 커넥션을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조스의 스테이킹을 이번 주부터 지원을 한대요. 근데 코인베이스에서 이미 작년서부터 스테이킹 지원을 했었죠. 거기다가 크라켄도 테조스에 관해서 스테이킹을 지원해주죠. 자, 상장시키는 의미를 더 뛰어넘은 거예요. 스테이킹 지급해준다는 얘기는 이 코인에 관해서 값어치에 관해서 인정한 거고 거기다가 이자 지급까지 주기적으로 해주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잖아요. 주요 거래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 코인은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끝난 거죠. 그래서 어쨌건 잘 살펴보시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린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막 이런 코인들을 막 매집하지 마시고 떨어졌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조용히 매집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반드시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쨌건 스테이킹 물량이 많이 묶이면 묶일수록 가격대는 뭐 이렇게 급등락이 빈번하게 없어질 가능성이 많죠. 오히려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묶이는 물량이 되게 많으면. 근데 묶이는 물량이 많아도 회사 자체가 보유한 물량이 많으면 언젠간 그게 폭락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개인들이 묶어놓은 어떤 그 물량들이 스테이킹으로 묶어놓은 물량이 많은 코인들은 오히려 좋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외신의 브리핑에서 아마존 대규모 신규 채용 신입 직원을 7만 5천 명이나 뽑는다. 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야.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딱 중간 과도기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자, 이 플랫폼 위주의 이커머스 시스템.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뽑고 있어요. 어떤 데는 사람들을 휴가 보냈어. 개점 휴업인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딱 확인할 수 있을까요? 1조 수혈 받는 두산, 핵심 계열사 매각, 고강도 자구한 대출, 중공업, 건설업, 전통산업 기반의 쇠퇴되는 표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두 가지 뉴스를 보시면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죠. 채권단의 두산중공업 재무 개선안을 전달한다. 솔루스, 매각, 중공업 분할 등 포함된 듯하다. 이사회 결의 등 거쳐 최종 확정 예정. 두산그룹이 어떤데요? 결국엔 처음부터 태어난 데가 결국엔 얘네도 마찬가지로 중공업부터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통산업 기반이라는 거죠. 이렇게 수혈받을 정도면 거의 어떻게 보면 본인의 힘을 많이 잃었다고 봐야죠. 만약에 수혈 안 받으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두산그룹 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쨌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뉴욕 증시가 1분기 실적 시즌 주식 속에 혼조, 다우 1.39% 하락 마감했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이따 오늘 오후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4월 14일 날부터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이 되는데 이게 오늘 밤부터 내일부터 해가지고 쭉 주말까지 쭉 계속 지표가 나오거든요. 존슨앤존스,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자, 일단 대표적인 거 보여드리고 내일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카고 그룹,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US 뱅클럽, 그리고 찰스 슈왑,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그러니까 다 내놓으라는 어떤 그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번 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아마 말 정도 될 거야 아마. 실업수당 청구자 이 지수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시장의 향방을 분명히 가르는 분수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수들이 이런 실적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와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부정적 여파를 찬물을 확 끼얹으면 하락세가 아마 생각보다 되게 가파르지 않을까. 왜냐면 1분기 동안에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1분기 동안에 이 은행들이 실적에 관해서 개선된 데가 많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암호화폐 장세의 향방도 분명히
가뭄될 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까지는 커플링으로 움직이겠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분명히 저는 디커플링 상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단기적인 시세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논리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가면서 물리적인 거에서 비물리적인 거 그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보시면 내가 투자한 코인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거기서 이제 정답을 찾으시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정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